네, 최경룡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달 초면은 9월 초에 추석 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기시다 후미오는 지금 다음 선거에 안 나온다는 거죠? 곧 있으면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합니다, 대개. 예. 그런데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달에 이제 있는데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후미오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 넘어가면은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가 아닐 가능성이 100%인 거죠. 그러면은 퇴임 전에 한국에 와서 뭘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환대를 그러면 우리가 접대해 주는 건가? 기사를 보면 네. 지금까지 아주 좋았던 한일 관계를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검을 해? 아니 이제 뭐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점검하는 거라고 네. 얘기합니다만 뭐 아니 야당 당 대표는 딱 한 번 만나줬는데 이번에 만나면 12번째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뭐 반잔 한 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게 60주년이 됐으니까 예. 올해 적어도 내년에 60주년이 어떤 정도까지 한일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 마무리를 기시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소위 일본의 정상국가화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투사 수준의 힘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반자 관계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하는 과정을 올해 둘이 만난다면요. 나름대로 서로 밀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지금 독도 기념물 막 철거하고 후쿠시마 괴담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시다 총리 방안에 앞서서 뭔가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걸 했던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9월 6일에서 7일 정도로 일정을 유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일본 언론 보도고 6일에서 7일? 예, 그렇죠. 이제 확정이 안 됐다라고 뭐 국내 언론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좀 있으면은 퇴임이 거의 유력시되는 총리가 방안을 굳이 한다는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또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왔던 것들, 뭐 역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후쿠시마 관련 농산물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산물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일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안보상의 어떠한 서로 간의 이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본하고의 본인 나름의 관계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의 파트너로 같이 했던 총리가 가기 전에 뭔가를 좀 확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했었을 때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막 방사능 검사랄지 세션 검사랄지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 주장은 그걸로 한 1조 정도 들었다.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그냥 했던 거다. 다 괴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본 측에서는 야 중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 너희만 하고 있다. 수입 금지하지 말고 한국처럼 뭐 하여간 풀어라. 우리는 방역까지 풀라는 거 아닌가? 혹시 수산물에 관한? 그래서 그냥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수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기시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계속 20, 30% 정도의 지지도밖에 갖지 못했었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다 총리직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퇴임 직전에 국민들한테 본인이 일본에서 총리로서 했던 어떤 나름대로 성과들을 제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중국은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한국은 지금까지 말을 좀 잘 들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 뭐 그렇다면 말씀하신 수산물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어떤 저기를 다 없애서 그렇죠. 수입을 하게 만들어낸다면 관련된 규제를 다 그냥 기시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성과인 거고요. 영근에서 잡히는 것처럼 그냥 잡아라. 예, 그냥 수입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일본산이라고 굳이 표기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볼 때 일본산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수입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지역 해당 지역에서만 수입이 금지되는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오염수를 갖다가 배출할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제가 볼 때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다부터 점검 안 해요. 그런 것 같아. 네, 점검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것 같아. 때문에 아무 문제 없잖아. 그냥 야당이 괴담을 퍼부은 거 아니야? 예. 나온 게 뭐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미안하잖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수입을 왜 우리가 금지해야겠어?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했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결합되는 게 북핵 위협이나 북한의 위협들을 제기하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나름대로 자기 지지층들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요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후쿠시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의 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놓은 거를 뭐 푼다거나 이번에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은 내년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임기 말에 오는 거에 대해서 임기 말에 총리가 오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의미를 싣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이 있지 않으면은 오지도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싣지도 않아요. 서로 윈윈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물러날 건데 지금 와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거 성과를 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자기의 어떤 성과만 얘기하면 사실 없어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 생각에는 총재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도 자민당 내에서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있는데 지금 기시다 후미오는 주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주류 후보가 되느냐 비주류 후보가 되느냐에 이 갈등선이 있을 텐데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러저러한 성과를 만들었던 것을 확인을 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한미일의 군사협력 앞으로 강화할 것이고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양해를 얻어냈고 그게 앞으로 후쿠시마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흥이라든가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런 후쿠시마 이제를 비롯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기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승해 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계승해 줄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국내적으로.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는 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총리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국내적으로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제 내년에 예를 들면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윤석열 누구 예를 들면 선언 이런 게 나온다고 전제할 때 여기에 예를 들면 기시다 정권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뭔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총리가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이제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의 그러한 이해관계하고 맞는 거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 내에서 비주류 출신의 총재가 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기시다 후미오하고 만들어왔던 이러한 정책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케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뭔가 연소성을 갖고 그러한 이제 관계를 갖고 오는 총리가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하고 이런 케미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한테 이번 기회에 선물을 좀 주고 기시다 후미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로 하는 뭔가 선물을 주겠죠. 말로. 한일 관계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내년을 향해 가는 거다. 그리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광복이 된 지가 80년입니다. 그러네. 그렇죠? 1945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인 거잖아요. 막 얘기를 하기가. 그러네요. 끝에가 5년이 되면 끝에가 5자가 들어가면 그런 해예요. 이게 무조건. 1945년, 1965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스타트다. 경제 문화에 있어서 더 밀착하는 관계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이제 거의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는데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뭐가 이 전제 조건으로 뭐가 해소가 돼야 되느냐? 과거사 문제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현안 수준으로 돼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이 한일 간에 뭔가 갈등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얘기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잊어버리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독도 관련된 기념물이 쫙 철거되는데 그 다음 달에 기시다 후미오가 온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면 왜 옛날에 그 서울올림픽 88년도에 하기 전에 86년 아시안게임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 중에 그 노점상들 있잖아요. 네. 서울시내 노점상들 싹 다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전두환 정권에서. 예. 그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지. 독도 기념관을 그 시청역 뭐 잠실역 이런 데서 싹 철거를 안국역 이런 데서 딱 철거를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독립운동 했던 게 막 노점상 철거하는 것처럼 대우받나? 일본 뭐 총리가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명구스러운가?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된 건가? 이런 좀 정서적으로는 저는 아니 그게 뭐가 부끄럽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 그렇다 쳐 그래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얻는 게 말 말고 얻는 게 있으면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그럼 얻는 게 있으면 좋겠지. 그거 하나. 근데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니 한미일 뭐 군사동맹 협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도 태평양에서 특히 대만에서 전쟁 나면 또는 북한이 어떤 다른 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그럼 동맹이면 개입이죠, 예. 우리가 일본 때문에 북한이랑 싸워야 돼? 또는 일본이랑 러시아랑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일본 때문에 러시아랑 완전히 척져야 돼? 또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만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잃는 것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그건 걸린 문제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대만의 뭐 2027년 전쟁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 그런 것들에 관한 이성적인 어떤 계산은 따져보고 지금 일하나? 근데 한미일 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60주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내년에 예. 수교가 이영훈 그 명예교수 예. 쓴 책 반일 종족주의 책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독도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 상징물을 없애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없애는 중요한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서울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나 전쟁 기념관이나 보면 논리가 비슷해요. 노후화됐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동선 자체가 관람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동일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저 그렇다면 이게 뭐 기시다 총리가 오는 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몰랐을 거니까 내년 60주년까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정부 하에서 소위 반일이라고 하는 상징성들을 없애는 작업 자체가 저는 서서히 예를 들면 작업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독도 조형물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한미일 그 소위 이 군사 협력 또는 동맹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야,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와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동맹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후보가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추경호 본부장 같은 경우도 뭐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자위대가 온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진 건데 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성명이 어떤 거냐 미일 동맹과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건 자동 개입 요소가 있는 예. 거잖아요.
한미 동맹도 자동 개입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거다 이것이 긴밀하게 결합된다면 사실상 소위 한일 동맹, 한일 군사 동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군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국내적으로는 독도라고 하는 소위 반일의 상징성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나가고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 신원식이 지금 계속 돌이킬 수 없는 협약이라고 하면서 내용 공개 안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한미일이 이런 방식으로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전체 거대한 구상을 만들고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구상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것이 그러니까 나온다면. 그렇죠. 말씀대로 1965년에 한일 수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지금은 1965년이 아닌데 1965년에 한일 수교 한다고 하니까 6.3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예. 6.3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때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국민들이 계속 뭔가 일본을 생각하면은 일본이 뭔가 과거에 식민 지배를 했어. 일본이 뭔가 영토 분쟁으로 우리 몰아가가지고 우리 독도를 뺏어가려고 하지. 또 일본이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계속 자기들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일 간에 또 계속 갈등 요소가 되어온 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잖아요. 저는 아까 무책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무책임하다. 이 괴담 얘기가. 예. 1조 6천억을 지금 야당의 괴담 때문에 지금 허투루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산의 입장 발표는.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야당이 괴담을 얘기를 안 했으면 그들이 얘기하는 괴담, 따옴표 치고 괴담을 얘기를 안 했으면 1조 6천억 원을 쓸 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일본 수산물 그냥 들여온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1조 6천억은 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역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바다에 이제 예를 들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데 쓰인 돈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일본 옆나라 일본에서 원전에 쓰인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원전에 들어있는 그 물을 식히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핵 오염 물질과 닿은 물을 지금 방류하는 건데 그걸 바다에 방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손 놓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야당이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1조 6천억으로 저소득층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런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언론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게 지금 언론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매일경제, 한국경제, 뭐 MBN, 연합뉴스, TV 쭉 보면은 제목이 세슘 우럭 괴담 자취를 감췄다 이래가지고 일본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에. 세슘 우럭은 괴담입니까? 저희 꼭 물어보고 싶어요. 세슘 우럭이 괴담인가요? 세슘 우럭이 없는데 지어낸 얘기인가요? 실제로 나왔어. 그렇죠. 예. 세슘 우럭이 후쿠시마 원전 앞에 있는 항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서 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도쿄전력한테 물어보니까 도쿄전력이 그물을 칠게요 그랬어요. 그물을 쳐서 얘네가 못 나가게 할게요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문제의 핵심은 그물을 치는 게 실효적인 대책이냐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럭이 뭐 그물을 치고 뭐 그물을 찍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거는 생물 농축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플랑크톤이라든가 작은 물고기들의 경우에 그 그물코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벼랑간 갑자기 무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럭은 한국까지 헤엄쳐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평생 한 번 정도는 세슘 우럭 먹어도 돼요. 괴담에 휩쓸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괴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괴담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야당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괴담을 왜 자기들이 만들어내놓고 괴담이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게 어딨냐는 말이죠. 바닷물은 안 흐르나요? 그리고 우럭만 돌아다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기 중에도 이제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쬐도 되죠. 그러면은 자외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시고 싶으면 우통 벗고 나가셔가지고 매일 그렇게 방사능을 쬐시고 그 방사능 그 다음의 결과와 본인의 건강 결과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간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그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지.
아니 그 예. 후쿠시마 수산물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 안전하면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 과학적으로 중국에서는 왜 수입 금지 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예.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 쪽에서 대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돌 먹으면 좋잖아. 여하튼 나쁜 거는 덜 먹으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거 위주로 많이 소비하는 거는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방심위는 뭐 하나요? 예. 자외선을 많이 쬐면 몸에 해롭다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방송 못하게 해버려야죠. 방심위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만에 하나라도. 왜냐하면 네. 생명은 예를 들면 100명, 1000명이 죽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죽더라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태호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의 마음만 고려하는 거예요. 일본의 마음만. 계속 얘기하는. 지금 생각해 보시죠. 일제강점 동원, 제3자 변제. 그래, 해라. 제가 안 해도 제가 내면 돼라고 우리 정부가 다 봐줬잖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그랬더니 한동훈은 뭐 처리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방류해 동의해 줄게 큰 문제 생기겠어라고 얘기했다. 또 이번에는 사도강산 그래 그냥 하자. 진짜 일본의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려 주니까 기시다는 매번 오고 싶죠. 올 때마다 뭘 주는데 안 올 이유가 하등이 없죠. 예. 이번 그 독도건을요, 그냥 뭐 독도 조형물 없애고 또 기시다가 퇴임 전에 온다는 거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일본 영유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김태효 안보 1차장이 그 윤석열 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핵심 실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2017년에 그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을 보면 이분 논문도 그렇고 예.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가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썼던 그 미국에서 수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논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중국은 언젠간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국은 미국의 이제 힘을 빌어서 북한을 무찌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미국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서 이 동북아 쪽에 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런 베이스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보 핵심 라인으로 계속 이분만 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왔다 갔다 직을 바꾸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마침 기시다 총리가 내한을 하는데 여러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같은 데 있던 독도 조형물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는 거죠. 누구 마음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 마음에 혹시라도 거슬릴까 해서 그러니까. 철거하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수상하고 예.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독도가 뭐 우리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 문제에서 거기 잠수함들 굉장히 많고 여러 나라의 잠수함들 굉장히 많고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술 마시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기시다 일본 쪽 신문에서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독도 이야기를 했다. 기시다는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련해서는 뭐 부인을 하거나 논란됐었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거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쭉 따져놓고 보면 한 1년 반 동안에 뭔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때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뭔가 진행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4명의 안보실장을 배치하고 3명을 갈아치운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본인이 유례가 남아있는데 2001년도 논문 제목이요. 전략연구라는 책에 낸 논문 제목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안보협력 아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지론이에요. 그러네. 근데 이 지론 자체가 지금 거의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하나 실현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거냐? 소위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위협을 방어해주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우리만 지킬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6위, 5위 수준인데 사실은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정부의 표현대로 사실상의 해구산을 제공을 해준다면 미국이. 예? 그럼 뭐가 더 필요하지?
방어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지? 방어와 응정과 보복을 위해서 모든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로 공군이 약합니까? 뭐가 약해요 도대체? 뭐가 약해서 일본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950년대처럼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야 돼? 받은 만큼 해주려나 보죠. 우리가 뭘 받았는데? 우리가 뭘 미국으로부터 받은 만큼 네. 미국이 원하는 바를 해주려나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독도 문제가 예. 그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봤었는데 기시다랑 윤석열이랑 만났을 때, 그 당시 정상회담 했을 때 예.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일본 내에 이제 극우신문 산케이 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산케이 신문이 뭘 주장을 했냐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을 했지 않느냐. 그들의 시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해줘서 해결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왜 독도 문제는 얘기를 못 꺼내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다. 그 이야기를 했다. 예,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산케이 신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 내각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현안을 얘기했을 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노력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여러 현안에 이 독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맞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신문이 왜 독도 문제는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못해.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일본 정부가 그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글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잘 몰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상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기아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기자단에게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관방 부장관. 여러 현안 속에 다케시마의 문제도 포함된다. 라고 했다라는 게 일본 신문 보도예요. 이게 산케이 신문 보도였어요. 당시에. 예. 그러면 기아라 세이지라는 사람이 관방 부장관이면 그 당시 기시다 내각의 핵심인데. 그렇죠. 기시다 내각의 핵심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 관방 부장관의 급에 맞는 거기에 대당하는 사람이 바로 반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네. 바로 밝혀라, 책임져라 이렇게 나와야죠. 저 사람 인사조치해라 이런 게 나오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별반 움직임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막 됩니다 이게. 이런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먼저 독도 얘기를 하고 독도를 이슈로 만들고 독도의 어떤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기시다 후미오의 입지를 좁히거나 기시다 후미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스탠스가 이 당시에도 계속 확인됐고 지금도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웃기는 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에 똥물, 오줌물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냥 꾸준히 버리면 됩니다. 뭐하게 상하수도 시설을 만듭니까? 돈 들어가는데. 똥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걸 버리잖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물질을 버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에서 최대 한 100년 이상까지 쭉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동해나 서해나 남해, 일본 쪽으로 갈 때 그냥 그런 거 쓱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얘기하셨는데 네. 쓱 버리면 자연적으로 다 정화될 건데 뭘. 공식적으로 네. 일본 정부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완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우는 것까지가 오염수 방출 일정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30년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이 안에 그러면 오염수가 추가로 생산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051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계산인데 이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 있는 그 핵물질이 880톤 가량이라고 그렇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물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녹아내린 핵 연료봉하고 그다음에 망가져 내린 원전의 잔해하고 막 엉겨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걸 일단 꺼내야 추가적인 오염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가 지금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몇 그램 꺼내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로봇을 집어넣어갖고 꺼내려고 로봇을 집어넣었더니 로봇이 가다가 방사능이 너무 강해갖고 로봇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로봇 팔을 집어넣어갖고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직원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아 이거 잘 안 되네요 이래갖고 그것도 무산됐잖아요. 880톤을 언제 꺼냅니까? 이 로봇 팔로 최근에 꺼내려고 시도한 양이 3g이었습니다. 3g. 3g을 시험 추출하려다가 못 꺼냈어요. 880톤을 언제 꺼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야 이거는 2051년에 폐로한다는 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방류를 하면 70년, 80년도 걸리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은 야 최장 100년도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야 1년 동안 방류했는데 봐봐 아무 문제 없지 이 괴담이었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얼마나 초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영구적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 그래, 문제가 맞아요.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계속 거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네. 그 땅 자체가 네. 일본 땅이 지각 변동이 심한 땅이기 때문에 한 번도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 자체가. 그렇죠.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그 핵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핵 연료봉이었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들은 그냥 두면은 핵 분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그 냉각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물을 넣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근데 물을 넣으면 오염수가 그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이제 지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 물을 네. 넣으면 무조건 오염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를 꺼내기 전까지는 오염수는 대량으로 계속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게 그거를 뭐예요,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바다로 지금 그러면 본국 영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그렇죠. 근데 본국 영토에서 해결하라는 소리를 바로 인접 국가에서도 못 하니까 그때도 기억나시지만 폴리네시아 쪽에 있는 좀 작은 나라들이 너희들이 좀 바로 인접 국가니까 좀 세게 좀 말을 해달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우리 도니까요. 계속.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 유네스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사도강사 문제 같은 경우 안 그렇죠. 된다고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되라고 하니까 지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건데 저는 그 1904년이 생각나요. 네. 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친일파들하고 일진회가 뭘 했냐면 일본 이기라고 철도 부설하는데 가서 봉사활동해요. 맞다. 그다음에 아. 거기에 있는 친일파들 어. 1번 이겨라 1번 이겨라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트들은 다 1번 이기라고 했어요. 1번이 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완전히 먹었잖아. 국권을 찬탈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식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딱 지금 상황을 보면 현 정부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 언론자들이 거의 일진회랑 친일파 같은 행각들을 그대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있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보세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에다 지어라라고 하더니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 회사가 또 합병한다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일본에다 반도체 공장 대대적으로 낸드 플래시 공장 지으면 우리나라 점유율이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한 5, 60% 가지고 있던 그것까지 뺏기면 지금 TSMC에서 쫙 이렇게 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 제대로 진입도 못했죠. SK 하이닉스만 겨우겨우 세계 한 3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우리 거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점유율 떨어지는 상황으로 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본인들 거는 계속 지키거나 계속 증강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른바 본인들의 그 일본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와바리 구역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네. 그 반도체 관련 합작회사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네. 미국이 처음에는 뭐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지만 뒤로는 IBM하고 뭐 관계를 좋게 해줘갖고 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인텔이 죽을 수지 않습니까 지금? 안 좋죠. 저래가지고 네. 파운드리 사업 하겠습니까 저거? 잘 되겠습니까 저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외자를 땡기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도 원래 미국 기술이었잖아요. 미국이 그거 뭐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돈이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차츰 넘겼었던 거거든. 근데 인텔이 요걸 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네.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인텔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사실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생긴 거일 수도 있는데 TSMC랑 해가지고 이
인텔이 원래 하려다가 못하는 상황으로 가면 기회가 생기는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가 어느 쪽을 열어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삼성이나 이런 데가 그렇지 않아도 TSMC한테 지금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밀려요. 그렇죠. 네.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일본하고 좀 잘해보는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흐름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TSMC도 더구나 지금 구마모토나 이런 데다가 생산기지를 짓는 상황에서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게 같이 엮여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상하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딱히 유리한 것 같지가 않은데 계속 이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야 당대표 회담 관련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본격적인 의제 조율을 일단은 뭐 회담은 하긴 할 건가 보죠. 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것 같고 그래요? 그 저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예. 굳이 생중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 전제 조건을 항상 빼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생중계는 하긴 하되 예. 풀이 아니라 뭐 맨 처음 서두에 모여서 서로 얘기할 때 생중계하고 풀이 좀 들어가서 양자끼리는 비공개로 하고 나와서 결정한 상황 뭐 발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이 생중계가 한동훈 당대표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 엄청 문제 제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중계 할 필요도 없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발표를 더 잘 받아주는 언론이 많거든. 그러니까 생중계 필요 없죠. 생중계 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쪽 관점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됐고 국민의힘은 지금 나오는 게 일종의 이제 우파 포퓰리즘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야, 금투세, 요거 지금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무조건 다 반대하는 정서를 한 1, 2년 동안에 잘 만들어 놨거든. 예?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조중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요거 뭐 이거 유예해야 되겠지? 폐지해야 되겠지? 이게 민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요거 가지고 하나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우파 포퓰리즘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는 대충 특검이나 뭐 이런 거는 주요 현안이 아니잖아. 정치적인 쟁점이잖아. 민생이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언론도 쭉 받아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핵심적으로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만 한동훈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최혜병 특검 문제를 어떤 정도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입으로는 얘기해 놨는데 대통령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안에서 리더십 작살나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 덮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국민 여론이. 전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중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러놓으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르기는 지를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을? 그러니까 본인이 맨 처음에 판단을 그랬겠죠.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얘기가 다 들었겠죠. 내부에서. 야, 그것도 그러다 작살난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대부분 그렇잖아요. 비공개 회담하고 나온 다음에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물을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언론 장악하고 있으니까 발표한 다음에 발표가 안 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다 흘려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 방향으로 틀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조건을 붙였다, 이런 단서를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물고 늘어지면은 진실은 없지. 그렇죠. 제가 네. 언론이 장악된 한동훈 상황이니까. 대표가 공개하자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게 본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를 무슨 그 뭐 선거에서의 무슨 TV 토론회처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비공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다 공개해서 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밀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의제 제안을 뭘 했다든가 이게 오히려 다 공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백브리핑에서 다 오히려 본인 위주로 얘기를 해서 언론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공개하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한 거는 합의할 마음이 없는 거죠. 어떤 것에도. 어떤 것에도. 합의안을 도출할 마음은 없는데 이 회담을 피하긴 싫고 근데 합의안을 도출할 마음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져서 어떤 자신이 없는 거냐?
여당 대표로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면은 그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철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걸림돌은 누굽니까? 사실은 윤석열이지.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한 거는 더 이상 야당의 걸림돌은 아니잖아요. 여야가 합의를 예. 했으니까. 근데 용산이 오케이 하는 거냐.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산이 세운 후보면 이거는 뭐 그 회담 과정에서 매끄럽게 조율이 되고 뭐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엊그제 나온 파이낸셜 뉴스입니까? 단독 기사 뭐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한동훈 이 여야 회담 관련 의제 용산하고 조율 안 했다. 이런 게 막 단독으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추진하다가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게- 기사도 웃겨. 그렇죠. 웃긴 그러면 기사인데 해야 돼? 꼭? 그렇죠.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동안은 해야 해왔죠. 되는데 해왔던 게 관행이죠. 예. 행간을 보는 거죠. 어. 행간. 이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한 이 상황의 맥락은 뭐냐? 상황의 맥락은 뭐냐? 한동훈이 나는 용산하고 독립적이니까 절대 나는 협의 안 하고 나는 할 거야. 이렇게 간 거냐? 그게 아니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협의가 왜 안 되냐? 그런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괜히 여야 간에 합의안이 나오는 회담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용산하고 되니 안 되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회담을 하긴 하는데 말싸움이나 해갖고 천하제일 토론 대회나 해가지고 내가 1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 정도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용산하고 입장이 일치하는 금투세 폐지 정도 요거 중심에 놓고 한번 합의하는 그림 만들어 보자. 요 그렇겠지. 정도 인식이었을 텐데 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를 공개 토론식으로 회담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보수 패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상대 후보가 아니죠. 상대 패널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모든 회담은 다 공개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다. 공개 부분을 많이 얘기하자는 게 무슨 뭐 그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구나. 공개 토론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개 부분을 크게 하고 비공개 부분은 작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동훈 대표를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려는구나. 오늘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공개 토론이 바람직한데 그게 전제 조건은 아니고 꼭 뭐 그걸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용산과 이런 껄끄러운 부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합의할 수 있는 거는 금투세 정도인 것이지 금투세 폐지 정도인 것이지 최상병 특검 이런 거는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슨 공방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쟁점 이런 걸로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걸로 쟁점을 다 틀어놓고 지나가는 전략인 것이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그 부자인 사람들 생각이고 사회 기득권층의 생각이고 야당이나 시민사회 생각에 아니 금투세 합의해주고 최상병 특검도 못 받아오면 그거 합의해줄 수 있겠어요? 야당 대표가? 그거 어떻게 합의해줘 그걸? 금투세가 민생 문제예요? 아니 뭐 그렇게 논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정말 황당해요. 사실은 제가 금투세에 관해서 진짜 소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 그냥 금투세만 이야기하면 본인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벌써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정치라는 거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식을 1,400만 명이 중에서 한 200~300만 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보니까. 약간 종부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종부세보다 훨씬 이게- 심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네. 내시는 분은 1% 정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수일 텐데 낼 수가 없어요. 거의 5억 정도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5천 이상의 10% 이상으로 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막 어떤 분들이 제 TV에서도 저한테 뭐 1년이라도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 경제쇼 진행자였어요. 그렇게 훈장질을 한다. 예, 최경영 기자한테. 저한테 주식 투자 20년 넘게 했고요. 주식으로 책 쓴 분 아니에요? 주식으로 책 썼어요. 나 미치겠어 정말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정말 저 대상자일 수 있거든요. 어떤 애는 대상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으로 몇 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부럽습니다. 예,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혜택 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개인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예? 사모펀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개인들도 굉장히,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법안 자체 세세한 내용들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이게 무조건 개인 투자자 죽이는 거고 주식시장 죽이는 거다. 큰 손이 막 떠난대요, 시장을. 아니 거래세를 한번 이 정도 단위로 거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래세를 한 번 거래할 때 100만 원씩 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거래세를 만약에 인하를 원래 안대로 인하를 해주거나 나중에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의 공제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금투세도 똑같이 손실을 보면 공제를 해줘요.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거를 이미 그냥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익인데 그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고 본인들 이익으로 1,400만 명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플러스 이거를 유예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는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한동훈 씨는 야 이게 골려먹기 좋겠네. 포퓰리즘으로 대중을 열받게 하기 아주 좋겠구나. 허위 의식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저 사람들이. 네? 딱 물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 아니면 민주당이 민생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괴담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이재명 정권 못 잡을 텐데 이러면서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 내부에서 왜냐하면 중도층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발언을 되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알겠는데 다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명 정도 혜택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 금투세물을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20만 명이라는 게 맞으면 1,400만 명에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짜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다들 1,400명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또 5년 동안의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등락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해주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그냥 무조건 그거 갖다 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엄청난 예를 들면 세금 독박을 쓰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버렸는데 거기다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투자를 할 때 저는 집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집을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놔둡니까?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팝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냅두죠. 그것도 뭐. 냅두죠. 계속 올라가는 오르면 거고.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 기업에 관해서 꼼꼼하게 보시는 5억 이상의 그 거대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한국 사회 한 10%도 안 돼요. 5%에서 10% 되는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종목 투자를 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여기 올라갈 것 같은데 세금 지금 10%를 내야 될 것 같아. 그 주식을 100% 올라갈 것 같은데 팝니까? 안 팔죠. 왜냐하면 이익에서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설사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쳐.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를 합니까? 근데 그 괴담에 다 지금 그냥 쫙 몰려들어서 우리를 다 잡아먹는다. 주식 투자자들을 다 잡아먹는다. 이러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서 양도소득세 내세요. 거기도 양도소득세 내거든요. 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종부세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사회의 자산 상승 사다리가 굉장히 사라졌고 근로소득으로 상승할 여력이 사라져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민 중산층의 희망이 된 것은 맞고 그리고 조세 정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 문제를 들고 나온 당치고 선거에서 승리한 예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괴담이라고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그 저항의 정도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서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없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예.
그리고 주식 관련 책만 제가 수백 권을 읽었어요. 수백 권을. MBA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쇼 진행을 2년을 넘게 했고요.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진짜 망합니다. 망해요. 그냥 부자들만 좋아요. 부자들만. 지금도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금도 해피해요. 그냥 행복해요. 여의도에 제가 지금 여의도에 사는데 자가는 아니에요.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 집주인들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염렵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10억, 20억 올랐어요. 플랜카드 막 달아요 지금 재건축 된다고. 용적률 재건축이 될 만큼 우리 단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습니다. 용적률이 400%, 500%로 저렇게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쭉 맞아요. 쭉 기부 체납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관련해가지고 종부세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다리 건너에 마포 있는 아파트들, 기성 아파트들 있잖아요. 2010년도에 지은 아파트들, 그 기축 아파트들도 다 오릅니다. 왜냐? 저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10억, 20억이 올라서 30억이었던 게 50억이 됐거든. 30억이었던 게 50억이 됐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 근데 내게 25억 가다가 17억으로 떨어졌어. 17억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고작 22억으로 다시 올랐거든. 그것보다는 더 올라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은. 근데 그거를 누가 부추기고 있냐? 정부하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게 중도층 표밭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러고 있거든, 지금. 근데 또 여론조사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론에서만 계속 나오는 내용이지. 예.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소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고 나왔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싹 엎어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저 광고 보고 의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의료도 똑같아요. 아니 건강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병원에를 못 가네? 근데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지도 않고 언론에서는 말을 안 해. 이거는 지금 5천만 명이 다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건강보험료 나는 똑같이 내. 근데 병원에를 못 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의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정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78만 원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 비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원을 통해 가입 후에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면 가입한 만큼 추가 5만 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요. 별개로 통신사 결합 통한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70-2571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정부 들어서 두 가지 일반적인 현상이 두 가지예요. 소득은 똑같은데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때문에 나는 가난해졌어. 이게 5천만 명이 받고 있는 경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똑같은데 아니 소득이 올라서 건보료 더 낸다. 그분은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는데 건보료는 똑같이 내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받는 서비스는 다음에 오세요. 6개월 후에 오세요. 영국이 돼버렸어 갑자기. 영국이 돼버렸어. 영국의 아주 고약한 건강보험 제도가 돼버렸어.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지가 좀 됐고 예. 이제서 언론이 좀 와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응급실이 안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 예.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래 지난주 한 중반부터는
보수 언론들도 이제는 야 이거는 더 이상 덮어줄 수가 없다. 응급실이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정부가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의료도 저 파업을 한다지 않습니까? 저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파업을 해가지고 더 이제 병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어차피 안 돌아가요 지금. 돌아가게 하는 것을 요구안으로 내놓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지금 고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숫자로 말했을 때 가장 끔찍했던 숫자가 흉부외과에 남아있는 전공의가 전국에 12명이라는 그 숫자 있잖아요. 전공이라는 게 레지던트 1년차부터 4년차까지가 전공이잖아요. 12명이면 각 학년에 4, 3, 12, 3명 남아있는 거예요. 레지던트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레지던트 1년차 3명, 2년차 3명, 3년차 3명 해가지고 전공의가 각 학년에 3명씩 전국에 12명 있는 겁니다. 흉부외과 하면 심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심장 때문에 좀 안 좋거든. 그런데 심장과 관련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전문의들은 교수급들이잖아요. 이분들 근데 옆에서 보조해주는 레지던트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전국에 이 사람들 숫자가 12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사 배출이 정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6개월 이상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회로 시대에 맞춰서 제 그 타임에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6개월 이상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럼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당장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 일으킨 게 정부 아닌가요? 정부에서 의료 의대 정원 2,000명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한 얘기 듣고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협의회를 했다고 하죠. 근데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가 지금 민생을 위해서 간호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법은 지들이 반대했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4월에 거부권 행사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상황이 되니까 국회한테 풀어달라고 여당한테 간호사법이 민생법이라고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제3자 화법이에요. 후화무치하다 정말 한덕수도. 그러니까 네. 가장 불행한 국민들이요. 안 아픈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나 제가 주변 애들 보게 되면 큰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미 밀려 있거나 아니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건 뭐가 있건 뭐가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인 양상인 거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호사까지 떠나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의료 공백 정도가 아니고요. 국민 건강 파탄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데 말씀하신 원인 제공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예요. 나 갑작스럽게 2,000명 의대 정원을 증원할게. 근데 지금도 그 2,000명을 왜 증원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걸 밀어붙였는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스픽스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의 언론사 간부가 요게 발표가 되기 하루 전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를 제가 아는 언론사 간부와 그 언론사의 국장이 만났어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거의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총선 전에 만났어. 이거 하면 먹히겠어? 총선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총선용이었던 거야. 아, 이거 하면 먹히겠어? 아, 우대 정원 확 늘려가지고 의사들 악마시키고 똑같은 겁니다. 아까 금투세랑.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 민생이나 합리적인 행정이나 어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야. 그렇죠.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고
야, 요거 한번 탁 자극해가지고 사람들 우우 달려들면 총선에서 내가 표 좀 받겠네. 그래 그때 좀 재미를 봤어. 실제로도 지지율에서. 그렇게 쭉 가니까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나중에 합리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 협상을 하자, 근거가 뭐냐 따지고 들었잖아.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잖아.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것들은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이게 예. 선거용이고 지지율이고 나발이고 좋은데 예. 그것도 그것대로 많이 비판했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총선 끝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4개월 이상 지난 거잖아요. 뭐가 수습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근데 아무런 무슨 수습책이 얘기를 없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주대병원이라고 있죠. 경기 남부권에서 제일 중요한 병원일 겁니다. 응급의학과 관련돼서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경기 남부권에서는 결국은 여기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예. 여기에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4명의 전문의도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14명 중에 지금 반이 그만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그냥 이게 뭐 의사해 갖고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떠날게요 뭐 이런 거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않았죠. 못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무의 그렇죠. 과중과 네. 이걸 더 이상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상황인 것이고 최근에 응급의학과에 있는 의사들이 계속 호소하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이 없다. 쉬는 시간이 없고 실제로 환자가 오면 뭐 팔이 다 부서져서 와도 진료할 수 없어서 돌려보낸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고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있다가 일이 생겨갖고 오는 분들 고령층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바로 안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응급실 들어갈 때는 먼저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받아줍니까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일단 병원 앞에 간답니다. 그냥 가서 대기한답니다. 그냥 싣고서 병원 앞에 대기한대요. 그냥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빨리 간호사법을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호사법을 통과시키면은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모자라가지고 다 의사들이 떠맡고 있는 업무를 간호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그런 진료 행위하면 안 된다고 그 정부가 그렇게 난리쳤던 거 아니에요? 따지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잖아 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라도 법을 통과시켜서 하게 해주면 당장 되지도 않지만 그게 모든 걸 거쳐갖고 하게 해주면 간호사가 어쨌든 지금의 간호 직군이 이걸 다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긴 하냐고요. 하냐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환자에 걸리는 그러면 방기되냐? 나는 의사한테 치료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야, 내 건보료 내고 거기다 따로 또 돈 내고 그럼 나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간호사가 내 수술해주고 간호사가 내가 치료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왜 그 많은 돈을 내야 되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의사가 치료해주고 누구는 간호사가 치료해주니? 그리고 그러면 내 생명은 그러면 간호사가 담보할 수 있는 거니? 아마 그 법에 의해서도 예. 그 의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의사가 하는 일부 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는 대안도 아닌 것을 대안이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 수습책도 없고 손 놓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들 비판 많이 했잖아요.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2,000명 증원에 대한 무리하다라는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관한 비판도 많이 했죠. 스픽스에서도 많이 했어요. 자, 의사들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옛날부터.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이 결국은 단계적인 것밖에 없겠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근거를 찾아서 몇백 명씩 늘려가고 그중에서 필수 의료 분야는 어떻게든 늘릴 수 있는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빨리 안을 내놔서 의사들이랄지 관련
건보 단체들이랄지 환자들이랄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밝히고 합의를 해서 설득해서 나가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예. 법조인들 늘릴 때 수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10년 이상 예. 계획 세워서 했습니다. 예. 선발 인원을 10년 이상 계획 세워서 순차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직종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단가가 더 내려가야 된다. 대국민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대전제에는 다 동의를 하죠. 그렇지.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총선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2,000명을 밀어붙여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엉망이 됐습니다. 전 더 놀란 건 총장들이에요. 대학 행정에 보면 알거든요.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상식적으로. 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 자기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야. 총장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2,000명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오파를 넣어서 네. 그 정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식적이니까 다 모든 그렇게 행정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못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 가르쳐준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싶어하는 제가 볼 때 국민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똑바로 교육 못 받을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네. 왜 그런 세대들을 만들어내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앞으로 이거 100년이 되겠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의사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완전히 의료계 망쳐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2,000명 갑자기 증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권리가 방해가 되는 거거든. 의대 1학년부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소송할 수밖에 없어. 나 이거 배우려고 이거 들어온 거 아니다. 무슨 시뮬레이션 하냐 지금. 어? 무슨 페이퍼로만 배우냐. 어? 나도 좀 실습을 해야 되는데. 뭐 해부 실습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 뭐 때.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지금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그거를 근데 의사들이 그때는 못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그거를 또 언론들은 뭐라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뻗끝도 안 하고 의사들만 다 이렇게 죽이는 식으로 가다가 바로 이제 화살이 돌아오거든.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아유 아닌가? 이산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잠시 총선용으로나 어떤 그 발상 하나로 이게 김건희의 발상인지 윤석열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잠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1, 2년 지나면 그 책임은 져야 돼. 그 책임은 근데 집권 여당과 정부가 지지 누가 집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또 국회에서 입법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서 아니, 정원하고 입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지들이 다 결정한 건데. 또 언론의 홍보가 부족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언론 장악하려고 해. 그렇죠. 예. 다 그런 식이야. 지금 저 R&D 같은 경우도 R&D 카르텔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줄이자는 식으로 대통령이 한번 떠들썩하게 말하고 나니까 지금 결과가 지금 한 뭐 몇 개월 후에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정화 의원 보니까 연구 개발이 중단된 게 97개 과제에 중단돼 버렸네. 야. 예산 삭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R&D 과제가 네. 10,000개 정도가 연구비가 삭감됐대요. 10,000개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중단이 되죠. 12,000개 정도가요. 10,000개가 삭감이 되고 97개가 중단이 아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과학, 기초적으로 여야가 누가 정권을 잡든 유지되어야 되는 분야들이 사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 돈 벌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뭐 언론 탓하고 홍보가 부족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나 이런 거는 또 그때 또 보호를 해주고. 예를 들면요. 예. 10명 정도가 연구를 하잖아요. 예. 그럼 10명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냥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연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30% 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0% 삭감하면 30%만 연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가 뼈대가 흔들려요.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1년 후에 복구하겠다?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 여기 뭐하러 돌아갑니까? 다른 거 찾는 아니 거 있죠, 이미 안정적으로. 외국으로 많이 갔어. 그럼요. 그러니까. 예. 다른 기관으로 다 가버렸고 검찰총장이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수사 심의 연다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자기 면만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사심의회를 네.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낼 거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검찰총장이 소집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한 250명 정도의 후보군, 뭐 언론인, 법조인, 뭐 종교계, 시민단체, 뭐 법학교수, 뭐 퇴직 공무원 등등이 있고요. 그 풀에서 무작위로 한 15명 정도를 뽑아서 그 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위원을 누가 구성하냐예요. 이 위원을 대검 기획부에서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대검 기획부에 있는 그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도 결합했었고, 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들이 나중에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검찰의 결론에 부합하는 시민들로 구성해서 봐라, 시민들의 뜻도 무혐의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지금 그런 방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총장이 진짜 그 보고 내용의 문제를 느끼고 의지가 있다면은 본인이 지휘해서 결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시민들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대요. 지시를 내린 오늘 아침에 다음에 그렇게 수사심의회 심의위원들도 누군지도 몰라. 네. 우리 평생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근데 나올 결론은 거의 뻔할 거야. 그 이원석이 한 얘기가 되게 네. 재밌는 게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미 무너졌어.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휘를 하든지 떠넘기고 난 관여 안 할게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냐? 본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지막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행위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돼요. 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게 수사위 평론가 구성하는 것 같아요. 예. 이원석 평론가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인데 평론을 하고 있나요? 네, 평론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나라에는 평론가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평론만 하기 때문에 아, 평론 내지 그럼 안 공격. 되는데. 예. 아, 평론가가 평론을 해야지. 네. 난 어디 가서 평론합니까 그러면? 아니 구구 유튜브처럼 뭐 반국가 세력들 알려주십시오. 있잖아요. 네. 난 어디 그런 가서 사람도 공격이나 하고. 난 어떡합니까 그럼? 네. 이원석 말대로 졸렬한 형태의 해명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좀 좋은 일 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최인의 정치본색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